강원도 양구의 깊은 산자락, 군용 지프는 덜컹거리는 비포장 도로를 따라 거침없이 나아갔다. 짙은 소나무 숲과 깎아지른 절벽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풍경은 도시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는 폐부를 찌르는 듯했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싸늘한 바람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갓임관한 신님, 소위 이서연은 덜컹거리는 차체에 몸을 맡긴 채 창밖 풍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그 흔들림 없는 눈빛 속에는 긴장감과 동시에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22세의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다. 임관 성적 또한 동기들 중 단연 최고였다. 사관학교 4년간의 혹독한 훈련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했고 초군반 교육 과정에서도 매 순간 한계를 뛰어넘는 투지로 교관들의 찬사를 받았다. 그녀의 뛰어난 성적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체력,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은 모든 동기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동시에 넘볼 수 없는 경외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서연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서연 스스로도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육군 최고 권력자인 지상작전사령관 이준혁 대장이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후광이라는 거대한 빛 아래에서 자신의 군 생활을 시작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이서연이라는 이름 석자와 어깨에 달린 다이아몬드 계급장 하나만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다. 그래서 자대 배치 역시 모두가 기피하는 최전방 수색대를 일지망으로 지원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선택을 무모하다고 했지만 서연에게는 그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회였다. 가장 험난하고 어려운 곳에서 가장 순수한 투지와 실력만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다. 운전병의 목소리가 굳게 잠긴 그녀의 생각의 빗장을 열었다. 다 왔습니다. 소위님, 저기가 백호 부대입니다. 지프가 멈춰선 곳은 높다란 철제 펜스 너머로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위병소였다. 위병소 앞에는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긴다라는 뜻의 전승이라는 거대한 비석이 서 있었다. 이 부대 구호는 이곳이 단순한 훈련소가 아닌 언제라도 적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최전개 부대임을 웅변하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비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에서는 굳은 결의와 함께 전율이 흘렀다. 그녀가 꿈꾸던 곳이었다. 운전병이 경례를 붙였다. 소위님, 건강히 군 생활하십시오. 충성! 서연은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래, 고맙네. 너도 안전 운전하고. 위병소를 지나 부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고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사방에서 훈련하고 있는 병사들의 우렁찬 기합 소리가 그녀의 귀를 때렸다. 그녀가 배치된 곳은 백호사단 중에서도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최정예 수색대였다. 그 중에서도 최일선에서 적의 동태를 감시하고 수색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1중대 소속이었다. 지프가 중대 본부 건물 앞에 멈춰섰다. 서연은 군용 더플백을 어깨에 메고 채서 내렸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전투복 차림의 한 장교가 그녀를 맞았다. 키가 훤칠하고 서글서글한 인상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반갑다. 이서연 소위, 나는 중대장 최민자의 대위다. 충성.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그는 환영의 표시로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쳤다. 서연은 훈련받은 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각으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소위 이서연,
금일부로 일중대 소대장으로 명받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단호한 기계가 느껴졌다. 최민자의 대위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주 패기가 넘치는군. 좋아. 우리 중대에 꼭 필요한 인재야. 특히 여군 장교가 수색대에 온 건 정말 오랜만이라 다들 기대가 크다. 칭찬이었지만 서연은 여군 장교라는 단어에 힘이 실리는 것을 예민하게 감지했다. 마치 그녀를 특별 전시품이라도 되는 듯이 바라보는 뉘앙스. 하지만 그녀는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며 감정을 갈무리했다. 최선을 다해 임무에 임하겠습니다. 서연은 그렇게 답했다. 그래, 그 마음 변치 않길 바란다. 가자. 중대 간부들과 소대원들에게 인사시켜주지. 최민자의 대위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앞장섰다. 중대 사무실과 막사를 돌며 인사를 나누는 동안 서연은 수많은 시선들을 느꼈다. 호기심, 경계심, 그리고 일부 병사들의 눈에 어린 순수한 감탄. 그녀는 그 모든 시선을 담담하게 받아내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녀가 앞으로 이끌게 될 이소대 소대원들 앞에서는 짧지만 강렬한 다짐을 밝혔다. 나는 여러분의 소대장 이서연이다. 내 목표는 단 하나. 여러분 모두를 다치지 않고 무사히 전역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대한민국 그 어떤 부대보다 강한 소대를 만들겠다. 훈련은 혹독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누구보다 먼저 뛰고 가장 마지막에 멈출 것이다. 나를 믿고 따라와 주길 바란다. 진심이 담긴 그녀의 목소리에 젊은 병사들의 눈빛이 조금씩 바뀌는 것이 보였다. 그때 소대원들 뒤편에서 묵묵히 서 있던 한 부사관이 그녀에게 다가와 경례를 붙였다. 그의 키는 크지 않았지만 다부진 체격이었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오랜 군 생활에서 묻어나는 연륜과 굳건함이 느껴졌다. 충성 이소대 부소대장 박성훈 중사입니다. 소위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단했고 눈빛에는 불필요한 수식어나 가식이 없는 군인다운 신뢰감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가 앞으로 자신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박 중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직 실무 경험이 부족하니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녀는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다. 박성훈 중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언제든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 짧은 대화였지만. 서연은 그에게서 군인으로서의 굳건한 신뢰를 느꼈다. 그것은 최민자의 대위에게서 느꼈던 묘한 불편함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자신의 소대원들과 함께 첫 체력 단련에 나섰다. 완전 군장을 한 채 부대 뒷산을 뛰는 산악 구보였다. 가파른 경사와 거친 숨소리, 어깨를 짓누르는 군장의 무게에 모두가 힘들어했지만 서연은 단 한 번도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쳐 보이는 병사에게 다가가 할 수 있다고 외치며 격려했다. 그녀의 하얀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눈빛만은 처음과 같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구보가 끝나고 모두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쉴 때 최민자의 대위가 팔짱을 낀 채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는 땀에 젖은 서연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이야, 이소희. 소문대로 대단한데 체력 하나는 국보급이야. 우리 중대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어. 그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그녀의 몸을 따라 훑어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순간 불쾌감이 치밀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중대장님. 그런데 말이야.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너무 의욕만 앞서는 것도 좋지 않아. 군대는 혼자 잘나서 되는 곳이 아니거든. 특히 여군이라는 특수성을 항상 인지하고 너무 튀지 않게 행동하는 게 중요해. 알겠나? 여군이라는 단어가 또다시 그녀의 귀를 찔렀다. 칭찬 뒤에 따라붙는 묘한 경고. 그것은 단순한 조언이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선을 긋는 행위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첫날의 밤이 깊어졌다. 관사로 돌아온 서연은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며 오늘의 일들을 복기했다. 낯선 환경, 새로운 부하들, 그리고 최민자의 대위, 그의 시선과 말투에 담긴 미묘한 이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작은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자. 이곳은 내가 꿈꾸던 최전방이다.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면 저런 편견 따위는 사라질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백두산의 검은 능선은 거대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서연은 그 웅장한 산세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을 새겼다. 아버지의 이름에 기댄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혹한의 최전방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피어나는 강인한 야생화가 되겠다고. 그녀의 군 생활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었다. 그 페이지의 다음 장에 어떤 균열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였다. 이서연 소위가 백호수색대에 전입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녀는 자신의 다짐대로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고 가장 늦게 잠들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연병장에 나타나 홀로 체력 단련을 했고, 일과 시간에는 소대원들과 함께 뒹굴며 모든 훈련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독도법 훈련에서는 산내 지형 지물을 꿰뚫어 보는 듯한 정확성으로 선두를 차지했고, 사격 훈련에서는 남군 장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명중률을 자랑했다. 그녀의 이런 모습에 이소대원들은 처음에 가졌던 호기심 어린 시선을 거두고 진심 어린 종영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독사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표현이 아닌 경외의 다름 아니었다. 독사는 가장 치명적이고 동시에 가장 두려움을 모르는 존재였다. 김태현 상병은 어느 날 동기들에게 속삭였다. 우리 소대장님, 진짜 독사 같지 않냐? 훈련 때 보면 눈빛이 확 달라져. 여자라서 봐주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우리가 뒤처지면 더 독하게 몰아붙여.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서연 소위의 강함을 인정했고 그녀가 진짜 군인임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솔선수범과 투명한 리더십은 소대원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여군 장교라는 프레임으로 보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소대장이자 그 누구보다 믿음직한 선배 군인으로 존경했다. 박성훈 중사 역시 그런 서연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그녀가 진정한 군인임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내리는 지시에 토를 달지 않았고 그녀의 리더십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다. 서연이 새로운 전술을 제안하면 그는 아무도 모르게 관련 자료를 미리 찾아 책상에 올려두었고 훈련 준비 과정에서 그녀가 놓칠 수 있는 사소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겼다. 그는 단 한 번도 제가 돕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부소대장으로서 당연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서연의 방패가 되어 주었다. 이들의 조용한 연대는 부대 내에서 눈치 빠른 병사들 사이에서도 감지되었다. 하지만 서연이 실력으로 두각을 나타낼수록 중대장 최민자의 대위의 태도는 더욱 기묘해졌다. 그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서연을 우리 중대의 자랑이라며 치켜 세웠지만
단둘이 있거나 소수의 간부만 있는 자리에서는 어김없이 선을 넘는 발언을 던졌다. 그의 칭찬은 칭찬으로만 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그녀를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두려는 교묘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중대작전 회의 시간이었다. 대형 지도 앞에 선 서연이 다음 주에 있을 수색훈련 경로를 브리핑하고 있었다. 그녀가 가리킨 곳은 부대 인근의 험준한 산악지대였다. 보고 드립니다. 이번 정찰 경로는 70의 삼업 세고지를 넘어 봉고리 능선을 따라 이동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냉철하고 정확했다. 바로 그때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던 최 대위가 턱을 괜 채 나른한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이소희,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N기 중대장님. 서연은 브리핑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평소와 다른 음흉한 빛이 서려 있었다. 그쪽 지역 말이야. 지도를 보니까 유독 굴곡이 없고 밋밋하네. 꼭 누구 몸매 같단 말이지?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다른 간부들은 애써 지도를 보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들 모두는 초의 대위의 시선이 지도가 아닌 서연의 전투복 상위에 고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명백한 성희롱이었다. 서연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다. 작전과 관련 없는 발언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최 대위는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재미있다는 듯 껄껄거렸다. 허! 농담 한 번 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정색을 하나. 분위기 좀 부드럽게 하자는 거지. 아무튼 그 코스는 너무 단조로우니 재검토하도록. 이왕이면 좀 더 다이내믹하고 스릴 넘치는 곳으로 말이야. 그는 다이내믹, 스릴 같은 단어들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다른 간부들은 불편한 침묵 속에서 회의가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들의 무관심과 방조는 초의 대위의 행동에 암묵적인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회의는 그렇게 흐지부지 끝났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바닥 안으로 파고드는 손톱의 아픔보다 가슴을 후벼 파는 모멸감이 더욱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 사실을 상급 부대에 보고해야 할까? 하지만 두려움이 앞섰다. 여군이 들어오니 부대가 시끄러워진다는 소리를 듣게 될까봐. 내가 처신을 잘못한 것 아니냐는 2차 가해를 당할까봐 겁이 났다. 무엇보다 자신의 힘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초심이 무너질까봐 두려웠다. 아버지에게 연락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날 이후 초의 대위의 희롱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서연을 부를 때마다 일부러 어깨나 등을 툭툭 건드렸고 회식 자리에서는 이 소희가 술 한 잔 따라주면 피로가 싹 가실 텐데라며 술 시중을 강요하려 했다. 서연은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그럴수록 초의 대위는 재미없다는 듯 혀를 차며 그녀를 고립시켰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절벽이라는 모욕적인 별명이었다. 그날의 작전 회의 이후 초의 대위는 사석에서 서연을 이절벽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들끼리 수군거리는 정도였지만 점차 일부 간부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별명처럼 번져나갔다. 서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육군사관학교 수석, 초군반 최우등, 수색대의 독사, 그녀가 피땀으로 쌓아 올린 모든 명예가 절벽이라는 두 글자 아래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거대한 투명벽에 갇힌 기분이었다. 초의 대위의 모든 행동은 군 기강 확립과 업무 지도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어
누구도 섣불리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녀는 밥 먹는 시간조차 편치 않았다. 식당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그는 보란 듯이 다른 간부들과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서연을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 비웃음의 화살이 정확히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모를 수 없었다. 그렇게 질식할 것 같은 시간이 흐르던 어느 주말 저녁, 서연은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다. 대부분의 병사들이 생활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한적한 시간이었다. 중대 상황실에서 근무 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최민자의 대위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다. 이 소위 주말에도 고생이 많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수고하십니다. 최 대위는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와 일지를 들춰보며 말했다. 글씨도 예쁘네.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없어. 그는 일지를 내려놓는 척하며 서연의 손등을 스치듯 만졌다. 서연이 쏘스라치게 놀라 손을 뒤로 빼자 초의 대위는 재미있다는 듯 껄껄거렸다.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그냥 격려 차원에서 그런 거지. 그는 상황실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한쪽 구석에 쌓여있는 낡은 장비들을 가리켰다. 저거 언제 한번 정리해야 하는데 마침 잘 됐네. 이 소희, 나 좀 도와주지. 저기 안쪽 창고로 옮겨야 하거든. 지금 말씀이십니까? 병사들을 부르겠습니다. 서연이 묻자 초의 대위는 단호하게 말했다. 됐어. 주말에 쉬는 애들 뭐 하러 괴롭히나 우리끼리 후딱 해치우자고. 상관인데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압박감이 실려 있었다. 서연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초의 대위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앞장서서 창고로 향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지만 부하로서 직속 상관의 명령을 거역할 명분은 없었다. 보이지 않는 균열은 이제 그녀의 발밑에서 소리내어 갈라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작전 회의실에서의 모멸적인 발언 이후 이서연 소위의 군 생활은 보이지 않는 가시에 찔리는 듯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최민자의 대위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고 집요하게 변해갔다. 그의 악의는 이제 숨겨지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마주칠 때마다 눈빛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절벽이라는 단어로 그녀의 존재를 깎아내렸다. 그 모멸적인 별명은 어느새 부대 내에서 공공연한 비밀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사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일부 간부들은 그들의 식탁에 앉아 서연을 향해 수군거리며 키득거렸다. 이야, 역시 이절벽 소희는 밥 먹는 모습도 참 칼 같네. 그들의 웃음은 명백히 그녀를 향한 조롱이었지만 서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면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선을 피했다. 이 모든 것은 최민자의 대위에 묵인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있는 자리에서도 절벽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다. 다음 주 훈련 코스는 절벽처럼 밋밋하지 않게 험난한 곳으로 잡으라고. 그는 마치 평범한 지형 용어라도 되는 것처럼 그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명백했다. 서연은 매일 밤 자신의 관사에서 홀로 고민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군 생활을 시작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이서연이라는 이름 석자만으로 평가받겠다는 신념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연락할까 하는 유혹과 싸워야 했다. 핸드폰에 저장된 아버지라는 이름 석자를 보면 마음이 흔들렸다. 그 이름은 그녀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줄 거대한 방패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유혹이기도 했다. 아니야, 이건 내 문제야.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그녀는 매번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녀의 내면은 골마 들어갔다. 최 대위의 괴롭힘은 정신적인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 회식 자리에서는 그의 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는 술잔을 든 채 서연에게 다가와 이소희. 군대 회식에서는 막내 여군이 선배님들 술 시중을 드는 게 예의지 라고 말했다. 그녀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그는 실망했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이야, 자네는 융통성이 없어도 너무 없네. 그러니까? 라며 말끝을 흐렸다. 다른 간부들은 불편한 침묵 속에 있었고 몇몇은 그저 웃어넘기며 그의 행동을 묵인했다. 그들의 무관심은 서연에게 또 다른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그녀는 고립되었다. 서연은 초의 대위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말을 섞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그녀의 노력은 오히려 그의 흥미를 더욱 돋우는 결과만을 낳았다. 그는 매 순간 그녀의 행동과 말을 주시하고 있었다.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노리듯 그는 서연의 약점을 찾아내려 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 당직 근무를 서던 서연에게 초의 대위가 찾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소희, 주말에 고생이 많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초의 대위의 모습에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경계 태세를 취했다. 그가 책상 위 서류를 뒤적거리며 아, 저기 저 창고에 있는 장비들 말이야. 당장 써야 하는데 엉망진창이네. 이소희, 나 좀 도와줄 수 있나? 하고 물었다. 서연은 곤란한 표정으로 혼자서 옮기기엔 양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병사들을 부를까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초의 대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됐어. 주말에 쉬는 애들 뭐 하러 깨우나. 우리 둘이서 후딱 끝내자고. 명백한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서연은 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다. 둘이서라는 단어에 담긴 묘한 뉘앙스가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를 따라 중대 본부 뒤편에 있는 낡은 창고로 향했다. 시멘트 바닥은 습기로 축축했고 녹슨 철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창고 안은 어두웠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거미줄이 여기저기 쳐져 있었고 오래된 군수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다. 최 대위는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철문을 쿵 소리를 내며 닫았다. 낡은 자물쇠가 딸깍 하는 소리를 내며 잠기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서연은 그 소리에 몸이 굳었다. 그녀의 본능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다. 중대장님, 왜 문을 잠그십니까? 서연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초의 대위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음흉함이 아닌 노골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야 우리 둘이서만 밀담을 나눌 수 있지 않나. 이소희, 그의 목소리는 낮고 음산했다. 그는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왔다. 이소희, 자네는 참 강한 척하는군. 그게 더 매력적인 거 모르나 튕기는 여자가 더 흥분되는 법이거든. 자네처럼 뻣뻣한 여자들은. 그는 그녀의 턱을 들어 올리려고 손을 뻗었다. 서연은 고개를 획 돌리며 그의 손길을 피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문을 여십시오. 저는 상급 지휘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보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잃지 않았다. 최 대위는 그녀의 말에 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보고 하하하. 이 밤중에 누가 자네 말을 믿을 것 같나. 내가 먼저 자네가 나에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창고로 유인했다고 보고하면 그만이야. 그건 그렇고 정말 이대로 보고할 건가? 자네 아버지에게 자네가 밤늦게 이런 짓을 당했다는 걸 알리면 그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그녀를 압박했다. 그는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이자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이 비웃었다. 서연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렸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 군인으로서 살아오신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녀가 가장 존경하는 그 사람을 그녀의 아버지라면 분명 이런 상황을 비겁하게 감추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가 아닌 그녀 자신을 위해 싸워야 했다. 저는 이서연 소입니다. 저는 당신의 부하이자 군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초의 대위는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투지를 보았다. 그는 그 투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막아봐. 그는 그렇게 말하며 손을 뻗어 서연의 어깨를 잡아챘다. 그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서연의 군인 본능이 섬광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방어 자세를 취했다. 창고의 어두운 공기는 순식간에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서연은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이 좁은 창고 안에서 이 낯선 남자와 싸워야 했다. 최민자의 대의가 거친 손으로 이서연의 어깨를 움켜쥐는 순간 서연의 온몸에 섬광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그녀의 육체는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했다. 사관학교 4년 동안 몸에 밴 격투술과 호신술은 그녀의 손과 발을 이미 통제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목을 비틀어 잡고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그의 힘을 역이용했다. 비틀린 자세에 초의 대위가 잠시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이서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분노가 실려 있었다. 감히 자신에게 대항하는 그녀의 모습에 그는 경악했다. 서연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경계태세를 취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중대장님, 부하에게 이런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최 대위는 코웃음을 쳤다. 이런 짓이라니 누가 보면 내가 강간이라도 하려는 줄 알겠네. 이건 그냥 친밀감의 표시야. 너한테 좀 더 친해지려고 했던 것뿐이라고. 그의 말은 뻔뻔스러웠고 그 뒤에 숨겨진 의도는 명백했다. 그는 서연을 다시 한번 얕잡아 보고 있었다. 그는 다시 서연에게 다가섰다. 어차피 여기 아무도 없어. 그리고 네가 이 사실을 말해봤자 누가 믿을까. 나는 부대원들에게 존경받는 중대장이고 너는 이제 막 전입 온 신참여군 소위일 뿐이야. 나는 그저 네가 군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던 것뿐이라고 보고하면 그만이야. 그의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말이 현실이라는 것을 서연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노력과 진심은 그 한마디의 거짓 보고 아래에서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런 짓을 하려는 순간 당신은 이미 군인이 아닙니다. 서연은 그렇게 말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초의 대위는 그녀의 당돌함에 짜증이 치밀었다. 이게 끝까지 발버둥을 치는군. 뻣뻣한 계집애가. 그는 그렇게 소리치며 다시 한번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서연은 그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팔을 들어 올렸다.
그녀는 그와 본격적인 싸움을 벌일 생각은 없었지만 이대로 당할 생각도 추호도 없었다. 바로 그 절박한 순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창고의 낡은 철문이 조용히 열렸다.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다. 중대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나직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서연과 초의 대위의 시선이 동시에 문 쪽으로 향했다. 손전등을 비추며 서 있는 이는 다름 아닌 박성훈 중사였다. 그의 시선은 두 사람의 굳어진 자세를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떤 놀라움이나 당황함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태연하게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말했다. 사무실에 중대장님이 안 계셔서 찾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최민자의 대위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상황실에 있어야 할 부소대장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그에게 가장 불리한 증인이 나타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박중사, 이 밤중에 웬일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당황스러움이 묻어났다. 박중사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야간 순찰 돌다가 혹시라도 중대장님과 소인님께서 장비 옮기시는데 힘드실까 해서 들러봤습니다. 그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힘드실까 해서라는 말은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아니야, 다 끝났어. 우리는 그냥 장비 상태 점검만 하고 있었어. 초의 대위는 서둘러 변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서연을 향한 그의 시선은 분노와 동시에 무언의 협박을 담고 있었다. 여기서 입을 열면 가만두지 않겠다. 서연은 그 시선의 의미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최 대위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는 박중사를 향해 그래, 수고해. 난 먼저 가보겠다. 라고 말한 뒤 서연을 노려보고는 서둘러 창고를 나섰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고 창고 안에는 서연과 박성훈 중사만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박중사는 천천히 손전등을 내리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었고 그 안에는 그녀를 향한 안타까움과 걱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참아왔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분노, 모멸감, 그리고 안도감. 박중사는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전투식량 하나를 건넸다. 배고프실 겁니다. 드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지만 서연은 그가 건넨 전투식량이 단순한 식사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그녀를 향한 무언의 위로이자 든든한 지원의 표시였다. 박 중사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 중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 소희님께서 초의 대위님을 따라 창고로 가실 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중대장님께서 술 냄새를 풍기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뒤따라 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든든한 방패였고 그녀의 침묵을 지켜주는 유일한 아군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사과를 했다. 그녀는 자신이 약한 모습을 보인 것 같아 부끄러웠다. 그러나 박중사는 고개를 저었다.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소희님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잘못한 것은 소희님이 아니라 그 사람입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서연의 마음을 울렸다. 서연은 박중사의 도움으로 겨우 일어나 창고 밖으로 나왔다. 밤하늘의 달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꽃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를 믿어주고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다. 이 거대한 조직 속에서 그녀의 등 뒤를 지켜주는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내일 최민자의 대위와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홀로 싸우지 않을 것이다. 박성훈 중사라는 든든한 방패가 그녀의 곁에 있었다. 낡은 창고에서의 사건 이후 부대 내의 공기는 겉으로는 평화로운 듯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차갑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최민자의 대위는 더 이상 이서연 소위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서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교활하게 변했다. 그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서연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다. 서류와 규정, 그리고 지휘관의 권력이라는 무기로 이서연을 굴복시키려는 심리전이었다. 최 대위는 매일같이 서연의 소대를 대상으로 불시에 기강 점검을 실시했다. 그의 점검은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이었다. 병사들의 총기나 탄약통에 작은 먼지라도 묻어 있으면 그는 마치 큰 죄를 발견한 것처럼 서연을 불러 세워 질책했다. 이소희, 이게 뭔가 소대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본도 안 돼서야 이따위 정신력으로 어떻게 전투를 하겠다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모든 병사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고 그의 질책은 서연의 무능함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려는 의도였다. 서연은 묵묵히 질책을 감수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소대원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그녀를 향한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자 서연의 소대원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그녀를 지키기 시작했다. 정비 시간마다 병사들은 자발적으로 각자의 총기를 더욱 세심하게 닦았고 방탄복에 묻은 흙먼지 하나라도 남기지 않으려 애썼다. 그들은 초의 대위의 점검이 단순히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대장을 괴롭히려는 사적인 의도임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들의 행동은 말없는 반항이자 자신들의 소대장을 향한 굳건한 지지 표명이었다. 박성훈 중사는 서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초의 대위의 지시사항이나 불합리한 요구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했다. 초의 대위가 내일 아침 갑작스러운 병력 집합을 지시할 것이라는 소식을 미리 듣게 되면 그는 아무도 모르게 서연의 책상에 관련 서류를 올려두거나 불필요한 야근을 자처하며 서연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었다. 그는 소위님, 이 서류는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조언하며 초의 대위가 꼬투리를 잡을 만한 아주 사소한 허점조차 남기지 않도록 도왔다. 최민자의 대위의 다음 공격은 행정 업무였다. 서연이 작성한 작전 계획서나 보고서들은 매번 반려되었다. 이서연 소위, 문맥이 부자연스럽잖아. 이런 식으로 썼다가는 작전 중 오해가 발생해 큰 사고가 날 수 있어. 그는 꼬치꼬치 트집을 잡으며 보고서를 던지듯 서연의 책상에 올려놓았다. 서연은 밤을 새워가며 보고서를 수정했지만 다음 날 초의 대위의 손에 들어간 보고서는 또다시 어딘가에 빨간 줄이 그어져 돌아왔다.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다. 오직 서연을 지치게 만들려는 의도뿐이었다. 그러나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마다 조명등 아래 앉아 최 대위가 반려한 보고서들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그가 적어놓은 피드백들을 하나하나 분석했다.
그는 어떤 때는 띄어쓰기를 지적했고 어떤 때는 문장의 길이를 문제 삼았다. 그의 피드백은 일관성이 없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이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한 억지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보고서 원본과 초의 대위의 피드백이 담긴 수정본을 따로 보관하며 모든 상황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 모든 기록들은 훗날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초의 대위는 서연에게 비정상적인 지시를 내렸다. 내일 새벽 3시에 7PM 사마시파고지 정상으로 올라가는 훈련을 실시해 이 소위 자네 소대가 먼저 출발해서 정상에 미리 도달해 있어야 해. 새벽 3시는 정상적인 훈련 시작 시간이 아니었다. 또한 7버스마임 사고지는 위험한 지형으로 유명했다. 서연은 초의 대위의 의도를 간파했다. 그녀의 소대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함정이었다. 중대장님, 야간 훈련은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키며 진행해야 합니다. 새벽 3시에 이동하는 것은 시야 확보가 어려워 낙상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훈련 시간을 조정해 주십시오. 이소인 나 지금 자네 의견을 듣는 게 아니야. 명령을 하는 거야. 초의 대위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군대는 상명하복의 조직이야. 나는 자네의 상관이고 내 명령은 곧 법이다. 싫으면 사표 쓰고 나가.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서연을 압박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저의 소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소대장입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저는 중대장님의 명령에 대해 보고할 것입니다. 저는 군인으로서의 양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에 초의 대위의 눈이 커졌다. 그는 서연이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님을 깨달았다. 최 대위는 서연의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더 분노했다. 그는 결국 명령을 철회해야 했다. 좋아. 그럼 훈련 시간을 새벽 5시로 조정하지 대신 훈련 도중 사소한 실수라도 발생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경고하며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등 뒤로. 서연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승리했다. 사소한 승리였지만 그녀의 사기와 자신감을 드높이는 데에는 충분했다. 초의 대위의 괴롭힘은 여전히 계속되었지만 이제 서연에게는 든든한 방패들이 있었다. 박성훈 중사는 그녀의 곁에서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며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다. 이 소대원들 역시 그들의 소대장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알게 된 이후 더욱 당열하며 서연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그들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서연 소위를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이자 그녀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다. 최민자의 대위의 공격은 더욱 치밀해졌고 서연과 그녀의 소대는 더욱 단단하게 뭉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큰 시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인내심과 당열력을 시험할 진정한 마지막 시험을. 최민자의 대위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이서연 소위를 향한 그의 교활한 심리전은 통하지 않았다. 서류와 규정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그녀를 괴롭혔지만 그녀는 매번 그의 허점을 간파하고 굳건하게 버텨냈다. 오히려 그녀의 소대원들은 더욱 단단하게 뭉쳤고 박성훈 중사를 비롯한 부대 내의 조력자들은 그녀를 더욱 굳건하게 지켜주었다. 그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서연을 굴복시키고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기 위해서는 더욱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했다. 군인으로서의 그녀의 모든 것을 시험하고 그 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극한의 시험. 그것만이 이 지루한 전쟁을 끝낼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밤샘 고민 끝에 하나의 작전 계획을 세웠다. 명목상으로는 중대 전체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 야간 정찰 훈련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서연 소위를 무너뜨릴 치밀한 함정이 숨겨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긴급 중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중대장실에 모인 간부들 앞에서 초의 대위는 작전 지도를 펼쳐놓고 새로운 훈련 계획을 발표했다. 오늘 저녁부터 악어 능선에서 야간 전술 훈련을 실시한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단호했다. 악어 능선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회의실에 앉아있던 간부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다. 악어 능선은 부대 인근에서 가장 험준하고 위험한 지형이었다. 뾰족뾰족 튀어나온 바위들이 마치 악어의 등처럼 울퉁불퉁하게 이어져 있어 이름 붙여진 곳이었다.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수십 미터 아래의 절벽으로 추락할 수 있는 악명이 높은 곳이었다. 그곳에서는 단순한 훈련 중에도 크고 작은 부상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중대장님, 악어 능선은 야간 훈련에는 한 장교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려 했다. 하지만 초의 대위는 그의 말을 잘랐다. 그래서 하는 거야? 항상 안전한 곳에서만 훈련하면 우리 중대 전투력이 향상되겠나 실전 같은 훈련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해. 그의 말은 거부할 수 없는 논리를 담고 있었다. 그는 훈련 목표와 병력 배치 계획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서연 소위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서연 소위, 자네의 소대가 가장 핵심 임무를 맡는다. 악어 능선 중앙을 통과하여 709 상고지 정상에 위치한 가상적 부대의 동태를 파악하는 임무다. 그는 이어서 훈련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정상 부근은 매우 험준하고 매복한 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최종 정찰은 가장 능숙한 정찰병이 단독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서연 소위, 자네가 직접 선봉에 서서 고지 정찰을 마쳐라. 알겠나? 그의 눈빛은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다. 나를 거역하면 자네의 모든 것을 끝장내겠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계획을 듣고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악어 능선과 단독 정찰. 그는 그녀의 별명인 절벽과 혼자라는 상황을 교묘하게 훈련에 녹여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최 대위는 그녀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위험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거부하면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할 수 있고 그녀가 수락하면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그녀는 덫에 걸린 사슴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중대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최선을 다해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최 대위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그래, 이소희.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어. 꼭 성공하길 바란다. 하지만 명심해. 군인은 실수해서는 안 되는 존재야. 특히 저런 절벽에서는 더욱.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날카로운 칼날과 같았다. 회의가 끝나고 중대장실을 나온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제야 그녀는 초의 대위의 악의가 얼마나 깊은지를 온몸으로 느꼈다. 그녀는 소대원들을 소집했다. 오늘 야간 훈련은 악어 능선에서 실시한다. 내가 직접 선두에서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다.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와 주면 된다. 그녀는 훈련의 위험성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에 소대원들은 불안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굳건한 신뢰를 보냈다. 박성훈 중사는 훈련 준비 과정 내내 서연의 곁을 지켰다. 그는 훈련에 필요한 모든 장비들을 2번, 3번 점검했다. 특히 서연이 사용할 개인 장비는 마치 자신의 목숨을 책임지는 물건처럼 꼼꼼하게 살폈다. 그는 서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소위님, 제가 소위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굳건한 신뢰와 당열을 보여주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훈련이 시작되었다. 야간 투시경을 쓴 병사들은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악어 능선은 소문대로 험난했다. 뾰족한 바위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고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추락할 것 같은 아찔한 절벽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 서연은 선두에서 나침반과 지도를 보며 조심스럽게 전진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마침내 그들은 최종 목표 지점인 793고지 정상에 거의 다다랐다. 바로 그때 최대위의 무정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소대, 현 위치에서 작전을 정지한다. 이소위, 자네는 최종 정찰 임무를 위해 고지 정상까지 단독으로 이동하라. 다시 말한다. 단독으로.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희열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이서연이라는 군인에게 내리는 최후의 명령이자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최종적인 시험이었다. 서연은 무정의를 든 채 굳은 표정으로 고지 정상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별명처럼 거대한 절벽이 그녀의 눈앞에 서 있었다. 이제 그녀는 그 절벽을 혼자서 올라가야 했다. 어둠에 잠긴 악어 능선은 칠흑 같은 괴물처럼 서연의 눈앞에 솟아 있었다. 최민자의 대위의 명령은 거부할 수 없는 족쇄와 같았다. 단독으로 고지 정상에 오르라는 명령. 그것은 그녀를 모욕하고 굴복시키려는 마지막 시험이었다. 서연은 무정의를 든 채 잠시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이서연이라는 군인의 가치를 증명할 유일한 기회가 바로 이 순간임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이소위, 무정히 응답하라. 초의 대위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정의를 통해 들려왔다. 서연은 굳게 입을 다문 채 그녀의 소대원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굳건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소대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인 후 박성훈 중사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박 중사님, 소대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주십시오. 박 중사는 말없이 경례를 붙였다. 그의 눈빛에는 소위님, 조심하십시오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암벽 등반 장비를 챙겼다. 그녀는 사관학교 시절부터 혹독한 산악훈련을 거쳐왔다. 악어 능선은 험했지만 그녀의 기술과 체력이라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등반용 로프를 허리에 단단히 묶고 손전등을 입에 문 채 암벽을 타기 시작했다. 거칠고 뾰족한 바위들이 그녀의 손과 발을 찔렀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뛰고 있었다. 바로 정상이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그녀의 몸을 흔들었다. 몇 번이나 발을 헛디딜 뻔했지만 그녀는 본능적인 균형 감각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최민자의 대위의 모멸적인 조롱과 비웃음이 맴돌았다. 절벽이라는 단어. 그것은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짓밟는 가장 잔인한 무기였다.
그녀는 그 단어가 가슴에 박힌 비수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 비수를 뽑아내고 싶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유일한 방법은 이 절벽을 정복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기어오르다시피 해서 고지 정상에 올랐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숨을 고르며 주위를 살폈다. 정상에는 아무도 없었다. 역시 나를 혼자 올려보내고 자신은 도망쳤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뒤편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역시 우리 이절벽 소위 진짜로 올라올 줄은 몰랐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이는 최민자의 대위였다. 그의 얼굴에는 야비하고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예상했다는 듯이 득의양양한 표정이었다. 단독으로 정찰 임무를 수행하라 하셨습니다.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중대장님? 서연은 냉랭하게 대답했다. 초의 대위는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래, 고생했다. 하지만 말이야, 어차피 이 위에서 자네와 나 둘뿐이야. 자네가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더 이상 이런 지루한 싸움은 하고 싶지 않거든. 이제 와서 보고해봤자 누가 믿겠나. 증거도 증인도 없어. 자네가 스스로 이 상황을 자초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고 위협적으로 변해갔다. 나는 이 자리에서 자네에게 마지막 선택권을 주겠다. 나에게 무릎 꿇고 순순히 나를 따르면 자네가 원하는 군 생활을 계속하게 해주지. 하지만 거부하면 자네는 이곳에서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모두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거야. 이서연 소위. 너는 이제 그냥 껍데기만 남은 절벽에 불과해. 네 아버지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도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너는 나에게 복종하는 존재일 뿐이야. 그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서연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그의 입에서 다시 절벽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을 때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모멸감, 분노, 절망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손을 들어 최민자의 대위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다. 짝소리가 고요한 밤하늘에 크게 울려 퍼졌다. 초의 대위의 얼굴이 돌아갔고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 미친 계집애가 초의 대위는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서연은 이미 전투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힘과 체격만 믿고 달려들었지만 서연은 사관학교에서 정식으로 훈련받은 군사 무술의 달인이었다. 그녀는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한 후 그의 옆구리를 강하게 가격했다. 윽 하는 신음과 함께 초의 대위의 몸이 휘청거렸다. 서연은 그의 자세가 흐트러진 틈을 타 그의 팔을 잡아 꺾었다. 그의 팔이 꺾이는 고통에 초의 대위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서연은 그의 팔을 잡은 채 그의 등을 발로 눌렀다. 더 이상 내 자존심을 짓밟지 마십시오. 당신은 내게 명령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녀의 눈빛은 불타는 듯 뜨거웠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손전등 불빛이 다가왔다. 소희님 괜찮으십니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성훈 중사와 김태현 상병이었다. 그들은 명령을 어기고 서연을 뒤따라온 것이었다. 박 중사는 초의 대위의 행동이 수상함을 직감했고 김 상병은 소대장님을 혼자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묵묵히 그리고 충실하게 그녀를 지켜주고 있었다.
최민재 대위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의 덫은 실패했고 그의 은밀한 범죄는 이제 2명의 증인에 의해 목격되었다. 그는 서연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그는 서연과 그녀의 소대가 얼마나 굳건하게 뭉쳐 있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하는 꼴이 되었다. 서연은 그를 짓누르던 발을 치우고 천천히 일어섰다. 이제 그녀는 절벽이라는 모욕적인 별명에 더 이상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 절벽을 정복했고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려던 자를 자신의 발 아래에 두었다. 이 밤의 승리는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존엄성과 명예를 되찾은 승리였다. 악어 능선에서의 긴장된 대치 이후 이서연 소위와 최민자의 대위는 각자의 숙소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의 밤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서연의 마음은 분노와 함께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제 초의 대위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분명 명령 불복종이나 상관 폭행 등의 죄목을 덮어씌워 그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다. 박성훈 중사와 김태현 상병이 증인으로 나서준다고 해도 초의 대위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그들의 증언을 무마시키려 할 것이다. 그녀는 이미 이 전쟁의 마지막 싸움은 힘이 아닌 권력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관사로 돌아온 서연은 전투복을 벗고 샤워를 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왜 이 자리에 왔던가?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의 힘으로 군인으로서 인정받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녀의 이상적인 신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괴롭힘이 아니었다. 한 군인으로서의 존엄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군 조직 전체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였다. 초의 대위의 비겁한 행동을 묵인하고 넘어간다면 그것은 그녀가 꿈꾸던 정의로운 군인상에 반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손이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낡은 가죽 케이스로 향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전입 직전 건네주었던 위성 전화기가 들어 있었다. 서연아, 이 전화기는 비상용이다.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절대로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극한의 순간에만 사용해라. 언제든지 이 전화기로 내게 연락해.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그날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다. 서연은 그 전화기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 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곧 아버지의 힘을 빌리는 것이고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만 홀로 서겠다는 굳은 신념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박 중사나 김 상병이 초의 대위의 압력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고 초의 대위의 이런 불합리한 행동은 분명 다른 부대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서연은 그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싸워야 했다. 그녀는 굳게 다짐했다. 이 전화기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그녀가 더 큰 정의를 위해 내린 결단의 증표였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전화기의 전원을 켰다. 전화기는 묵직한 무게와 함께 차가운 금속성을 자랑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리고 늦은 밤이었지만 상대방은 곧바로 전화를 받았다. 충성, 여기는 지상작전 사령관실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서연은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직접 전화를 받은 것이었다. 아버지, 저 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서연아, 무슨 일이냐? 이 전화기로 연락할 정도면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긴장이 묻어났다.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는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녀는 군인이었다. 군인답게 보고해야 했다. 사령관님, 소위 이서연, 현재 이병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22시 15분경 악어 능선 야간 전술 훈련 중 일중대장 최민자의 대위에게서 부당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단독으로 정찰 임무를 수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부하들의 안전을 위해 명령에 불복종했고 이 과정에서 최민자의 대위에게 신체적 접촉과 언어적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감정도 섞이지 않은 채 오직 사실만을 전달했다. 계속 말해라. 이준혁 대장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다. 서연은 덤덤하게 모든 사실을 보고했다. 최 대위가 자신에게 절벽이라는 모욕적인 별명을 붙였던 것, 그의 음흉한 시선과 언어적 성희롱, 그리고 오늘 밤의 극한적인 상황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순서대로 명확하게 보고했다. 그녀의 보고가 끝나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그녀에게는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잠시 후 이준혁 대장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았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됐다. 아무 걱정 말고 쉬어라. 나머지는 아버지가 처리하겠다. 서연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준혁 대장은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다른 번호를 눌렀다. 이봐. 노 장군, 나 이준혁이다. 자네에게 긴급하게 부탁할 일이 있다. 수화기 너머의 노승우 중장, 즉 군사경찰단장은 깊은 밤에 걸려온 이준혁 대장의 전화에 놀란 기색이었다. 이 대장은 아무런 설명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했다. 지금 당장 특수수사팀을 꾸려 인원은 최정예로 편성하고 모든 수사 권한을 위임하겠다. 다음은 그는 초의 대위의 소속과 이름, 그리고 서연의 소속을 정확하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조사가 아니다. 이건 전쟁이다. 철저하게 모든 것을 밝혀내 어떠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말고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마라.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군의 명예와 정의에 대한 문제다. 알겠나? 이 대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화산처럼 끓어오르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노 중장은 이 대장의 목소리에서 그가 이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느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제가 직접 지휘하여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사하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이준혁 대장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다. 그의 딸이 시작한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 거대한 군 조직의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깊은 밤, 강원도 양구의 하늘은 별빛 하나 보이지 않을 만큼 짙었다. 백호 수색대 본부에는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모두가 잠든 시간, 기지 북쪽 하늘에서 헬기 2대의 낮은 엔진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커졌고 이윽고 2대의 헬기는 부대 연병장 상공에 조용히 접근했다. 지상으로 내려온 헬기에서는 검은 제복을 입은 남성들이 차례로 내렸다. 그들의 제복에는 계급장이 없었고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들 중 가장 먼저 하차한 이는
군사경찰단장 노승우 중장이었다. 그는 이준혁 대장의 최측근이자 군 내부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평생을 바친 강직한 군인이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뒤를 따르는 정예 수사팀을 향해 손짓했고 그들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작전 개시, 보안에 최선을 다해라.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단 한 명의 관계자도 놓치지 마라. 노 중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그 어떤 명령보다도 강력했다. 수사팀의 첫 번째 목표는 최민자의 대위의 숙소였다. 한 팀이 숙소 주변을 완전히 포위했고 나머지 한 팀은 숙소의 문을 조용히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최 대위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최민자의 대위, 군사경찰입니다. 지금 즉시 일어나십시오. 당신은 긴급 체포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초의 대위는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다. 그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대체 당신들은 누구? 그의 말은 이어지지 않았다. 2명의 군사경찰이 그의 양팔을 제압했고 다른 한 명은 그의 숙소에 있는 모든 통신 장비와 서류를 압수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영문도 모른 채 손발이 묶인 채 끌려 나왔다. 동시에 다른 수사팀은 서연의 관사와 박성훈 중사 그리고 김태현 상병의 생활관으로 향했다. 그들은 서연과 박 중사를 조용히 불렀고 이른 새벽이었지만 서연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으로 그들을 맞았다. 충성 이서연 소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에서 노 중장은 이준혁 대장이 왜 그토록 이 사건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노 중장은 그녀에게 조사를 시작했고 서연은 어젯밤 아버지에게 보고했던 것처럼 차분하고 냉정하게 모든 사실을 진술했다. 그녀의 진술에는 감정이 없었지만 그 진술은 최민자의 대위의 모든 부당한 행동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었다. 서연의 진술이 끝난 후 박성훈 중사와 김태현 상병이 차례로 진술을 시작했다. 박 중사는 악어 능선에서의 사건과 함께 그동안 초의 대위가 서연을 괴롭히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수법들을 낱낱이 증언했다. 그는 초의 대위의 불시 점검, 서류 반려, 그리고 모든 비정상적인 명령들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김태현 상병 역시 소대원들이 서연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리고 초의 대위의 부당한 행위가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솔직하게 진술했다. 그들의 용기 있는 증언은 노 중장과 수사팀에게 결정적인 확신을 주었다. 조사는 서연 한 명에 대한 괴롭힘에서 그치지 않았다. 수사팀은 초의 대위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분석했다. 그 안에서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초의 대위는 서연에게만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부임하는 여군 장교와 부사관들에게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냈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들이 포착되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사적으로 이용했고 자신의 비위를 맞추는 일부 간부들에게는 훈련과 보직에 대한 특혜를 주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군 기강 확립이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오전이 되자 부대는 완전히 통제되었다. 초의 대위의 체포 소식은 삽시간에 부대 전체에 퍼졌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묘한 안도감을 느끼는 듯했다. 그동안 초의 대위의 권력 아래에서 숨죽여 지내던 병사들과 간부들은 조용히 서로의 눈치를 보며 수사팀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침묵이 얼마나 많은 불합리를 낳았는지를 깨닫고 있었다. 노승우 중장은 이 모든 조사 결과를 이준혁 대장에게 보고했다.
사령관님, 모든 정황이 명확합니다. 최민자의 대위의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의 비뚤어진 권력의식과 습관적인 성희롱, 그리고 부패가 결합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군 조직의 암적인 존재를 드러내는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 중장의 보고를 들은 이 대장의 얼굴은 분노로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최민재 대위는 자신이 쌓아 올린 권력의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망했다. 그는 이서연이라는 한 명의 나약한 여군 장교를 굴복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의 강직함과 용기, 그리고 그녀를 믿고 따르던 든든한 아군들의 존재에 의해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군의 정의로운 칼날은 이제 그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씌우려 했던 모든 죄목들은 이제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거만함이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의 악몽은 이제 현실이 되었다. 최민재 대위가 군사경찰에 의해 체포된 후 백호 수색대는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에 휩싸였다. 한동안 팽팽했던 긴장감은 사라졌고 그 자리를 낯선 안도감과 혼란이 채웠다. 최 대위의 갑작스러운 몰락은 부대원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하지만 곧 그의 뒤를 이어 파견된 임시중대장과 군사경찰 수사팀에 의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그 충격은 분노와 함께 씁쓸한 깨달음으로 바뀌었다. 수사팀의 발표는 최민자의 대위의 행위가 단순히 이서연 소위 한 사람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했다. 그의 휴대폰과 컴퓨터에서는 이전 부임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여군들에게 보냈던 성희롱성 메시지와 부당한 지시들이 발견되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질렀고 자신에게 아첨하는 부하들에게는 인사상의 특혜를 주었다. 그의 권력은 군 기강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에서 부하들을 사적인 목적으로 착취하는 도구로 전락해 있었다.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부대원들은 그동안 그들의 침묵이 얼마나 많은 불의를 낳았는지를 깨달았다. 초의 대위의 부당한 행위와 비리는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침묵을 깬 것은 다름 아닌 이서연 소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이준혁 대장의 딸도 독사도 아니었다. 그녀는 불의에 맞서 용감하게 싸운 진정한 군인이자 영웅으로 존경받게 되었다. 그녀를 절벽기라 조롱했던 이들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몇 달이 흘렀다. 최민자의 대위는 군사재판을 통해 불명예 전역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이름은 군의 역사에서 오욕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부대에는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했고 서연은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중대작전 장교를 겸임하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합리한 명령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의견은 모든 간부 회의에서 가장 먼저 존중받았고 그녀의 작전 계획은 모두의 신뢰를 받았다. 그녀는 오직 이서연이라는 이름과 그녀의 능력만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서영과 박성훈 중사, 그리고 김태현 상병의 관계는 더욱 특별해졌다. 그들은 단순한 상관과 부하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보이지 않는 전쟁터를 헤쳐나온 전우였다. 박 중사는 이제 서연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조언자로 남았다. 김 상병은 그녀를 향한 존경심을 담아 소대장님, 진정한 군인이 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연은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사했고
그녀의 군 생활은 마침내 그녀가 꿈꾸던 이상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온해진 어느 주말, 서연은 홀로 악어 능선을 찾았다. 날씨는 맑았고 햇살은 뾰족한 바위들을 비추며 따뜻한 빛을 뿜어냈다. 그녀는 등반 장비를 갖추고 그날 밤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던 바로 그 암벽을 올랐다. 그날의 공포와 분노는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았다. 그 자리는 평온함과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정상에 서서 멀리 보이는 산맥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더 이상 그녀에게 절벽기라는 모욕적인 단어로 기억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낸 그녀의 용기와 자존심의 상징이었다. 서연은 정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평생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애썼다. 그녀는 이준혁 대장의 딸이 아닌 이서연 소위로 인정받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깨달았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이준혁 대장의 딸로서 받은 훈련과 교육,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강직한 성품 덕분에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 동시에 그녀는 스스로의 용기와 신념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딸이면서 동시에 이서연 소위였다. 그녀의 강함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믿어주고 지켜주는 전우들과 그녀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가족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증명했고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되찾았다. 그녀의 군 생활은 이제 막 진짜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녀는 먼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길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서연이었다.